안녕하세요. 닉스트의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도 밥을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생뚱맞은 영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영상은 제 자신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자신을 위한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첫째의 목적은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남기고, 그리고 제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이 영상을 바라봤을 때는 또 어떠한 관점으로 어, 과거의 닉을, 미래의 닉이 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기 때문에 남기는 영상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이 뭐 저의 생각과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했다시피 항상 특히나 요즘에 이 정보의 범람 시대에는 그 정보를 잘 구분해서 자기가 주관을 갖고 필터링 하는 것도 이제 능력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잘 그냥 뭐 닉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는 뭐 네 말이 옳다 아니다라고 할 필요 없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쓸데없는 생각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말할 거냐면은 나는 얼마나 투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말하고 싶어요. 이 투명성, 이 제가 이 뭐 그 학식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투명하다는 단어가 제대로 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얼마나 투명하고 솔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랑, 그리고 비뚤어진 편협한 사고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고 그리고 위험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말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하는 것 자체도 저는 딱 말하는 거, 물론 이제 제가 딱 힘줘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응? 내 말이 옳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내 말이 옳은 이유는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서 이거 보시는 분을 설득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저는 글쎄요, 수학에서도 이게 yes or no를 구분하기 위해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나 이 문학이라든지 인문, 경제, 사회에서는 저는 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협한 사고를 가지지 않으시고 조금 균형 잡힌 사고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구가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지구는 아름다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디테일하게 가서 보면 거기에 고통도 있을 거고, 그럼 디테일하게 본 거 가지고 지구는 잔인한 행성이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거를 딱 규정 질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것이 사회라든지 이데올로기, 뭐 정치 이런 게 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왜 찍게 되었냐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좋아한다기보다는 조금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창섭 작가님이에요. 손창섭 작가님 이제 보면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잉여 인간으로 이제 많이 아실 건데, 하여튼 손창섭 작가님을 글쎄요, 뭐 좋아한다? 그렇죠. 이 분이 쓴 소설을 계속 읽고 싶어 하니까 그게 뭐 끌리는 매력이 있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손창섭 작가님의 소설을 읽다가 탁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남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을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손창섭 그 작가님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분이 이제 지으신 단편소설 잉여인간에 대한 거는 진짜 거의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1922년에 태어나셔서 1910년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뭐 동인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길게 작가 생활은 하지 않고 짧게 작가 생활을 좀 하고, 하지만 그러한 냈던 이런 소설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소설로서 이 문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단편 소설도 보면 공휴일, 뭐 사연기, 비오는 날, 생활적 피해자, 우리 뭐 잉여인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수능 때도 그 지문으로 많이 보기도 했었죠. 이 작가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작가님이 지었던 단편 소설들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던 단편 소설 중에 하나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소설이냐? 이제 여러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여기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단편 전집 1권이고 2권도 있습니다. 여러 소설이 있는데 소설의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요. 비슷해. 조금 전후 사정으로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궁핍하고 어떤 정말 가난하고 불구도 나오고 정말 암울합니다. 정말 암울해요. 정말 암울하고 먹을 것도 없고 배 골고 직업도 없고 정말 암울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것 중에 신의 희작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소설에서 짜투리로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목은 신의 희작이에요. 신의 희작이고 이거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뽑는 손창섭 그 작가님의 최고의 소설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제 이 소설을 읽기 전에 많은 소설을 읽었다고 했잖아, 단편 소설을. 그럼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비슷비슷하네, 되게 우울하고 암울하네라고 하다가 이제 소설을 읽게 됐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시시한 소설가로 통하는 S.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삼류 작가 손창섭 씨는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죠. 이게 무슨 소리야? 손창섭 씨? 이거 분명히 소설인데? 근데 이제 어떤 부제목이 자화상이야. 그리고 소설 안에 그 작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뜩이나 이 전 소설에도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아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계속 읽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숙명적인 유머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무딘 대가리를 쥐어짜서 소설이랍시고 어이없는 소리만을 늘어놓는 그 자신의 글이 반드시 회개망측하대서만은 아니다. 와, 여기서 그랬거든. 속으로 야, 이게 소설이 정말 좀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이 작가 자체가 자기 소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도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손창섭이라고 밝히고 있고. 계속 읽어볼게요. 외양과 내면을 가릴 것 없이 그의 지극히 빈약한 인생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유머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선 아무렇게나 생겨먹은 그의 외모부터가 도무지 탐탁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것이다. 이제 그 외모를 이제 묘사해요. 여기서 한 번도 제대로 손질을 해본 성쉽지 않은 봉두남발에 과도의 작은 머리통, 기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검고 속된 얼굴 모습,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손창섭 작가를 이제 그 외양을 알잖아요. 왜냐면 이 책을 사면은 앞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손창섭 작가님의 얼굴이 사진이 나온다고요. 요 사진을 보면서 읽으니까 완전히 동화되는 거야. 이 소설에. 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쭉 자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런 자기의 얼굴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설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 지금 자기 얘기를 시작하려나 보다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부제목이 자화상이야. 그리고 주인공이 손창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입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충격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또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S는 이제 손창섭이죠. S가 겨우 철에 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커다란 충격을 체험하게 된 것은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와 동침하는 현장을 발견했을 때였다. 와, 이거는 저한테도 충격인 거예요. 왜? 이게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와 동침하는 현장을 발견한 것 자체도 되게 충격적이지만 이 손창섭 자신의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충격인 거죠. 이 내용도 컨텐츠도 조금 외설적이라도 할 수도 있고 조금 충격적인 컨텐츠인데 자기 얘기를 한다? 와, 이거 충격이죠.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볼게요. 13살이었다. 어머니 외에는 할머니와 단 세 식구뿐이었다. 그날따라 할머니는 나들이 가고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대문이 안으로 잠겨 있었다. 열어달라고 고함을 지를 필요는 없었다. 다람쥐처럼
판장 울타리를 멋지게 기어 넘으면 그만이니까. 그만한 재주가 한창 자랑이었다. 방문도 걸려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사인문을 밀어보니 그것도 꿈쩍 안 했다. 엄마 문 열어 하고 소리를 지르려는데 안에서 먼저 히들거리는 웃음소리가 났다. 이상해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대낮인데도 방바닥에는 이불이 펴 있었다.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한 덩어리로 얽혀 있었다. 야, 여기서 이제 조금 읽으면서도 충격이었어요. 이제 이거 처음 읽을 때는 저는 성인이었거든요. 성인이 돼서 읽었을 때도 이제 성인이 돼도 이제 충격이었어. 야, 왜냐면 이게 어떤 전후 문학이잖아요. 이게 뭐 60년대에 나온 소설인데, 야, 요거 지금도 이런 거 얘기가 있으면은 그렇게 뭐 평범하진 않죠. 평범한 컨텐츠는 아니죠.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인데 60년대 이러한 컨텐츠로 더군다나 자기 이름을 딱 말해가지고 자화상이라는 부제 아래 말한다? 와, 이거는 정말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저 빠져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모친이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딱 발각이 된 거지. 이렇게 다른 남자랑 정사를 하고 있는 걸 발각이 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칵 되져라 되져 요 망종아. 욕을 먹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충격이죠. 와. 그리고 그처럼 증오에 찬 어머니의 눈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S는 정말 자기가 죽어야 마땅할 것 같기도 했다. 이 자체가 정말 충격인 거죠. 더군다나 이 S 손창섭은 나이도 어렸는데 거기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나가 뒤져라까지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리고 난 이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지금 이게. 언젠가 잠자리에서 있은 일이었다. 물론 S는 아직도 어머니와 한 이불 속에서 잤다. 밤중에 어렴풋이 잠을 깼을 때였다. 사타구니의 벼랑간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은 다정하게 그것을 주물러 주었다. 그러자 그의 조그만 부부는 어이없게도 맹렬한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어머니는 놀라선지 주무르던 손을 멈추었다. 그러나 놓지는 않고 한참이나 꼭 쥔 채로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의 감촉을 향락하듯이 고관은 이제 다리죠. 다리에 힘을 꼭 주어 이제 어머니의 손을 딱 끼운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손을 뺐다. 그러더니 그를 탁 밀어붙이듯 하고 돌아 누워 버렸다. 그 일이 왜 그런지 S에게는 늘 부끄러웠다. 이 수치감은 마침내 어머니 동침 사건과 결부되어 극히 희미하나마 일종의 까닭 모를 공모의식 같은 것으로 변하면서 그의 심중에 번져갔다. 야, 이것 또한 봐봐요. 이 전후 1960년대 이거는 지금도 만약에 이런 소설을 쓴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그 60년대 이러한 컨텐츠, 자기 어머니가 어떤 그 아들의 그런 사타구니를 만져 이런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 주인공이 그 작가 자신이야. 손창섭이야. 그러니까 그 제가 이거를 읽었을 때가 뭐 2000년대 초반 그때였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두 번 충격이었죠. 이 콘텐츠 자체가 1960년대 때 나왔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이름, 작가 이게 내 일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 것도 충격이었죠. 두 번 충격이었던 거야.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그 뒤로는 불길한 몇 가지 영상과 밀치듯한 공포감이 잠시도 S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짓눌렀다. 그 멧돼지 같은 남자와 어머니가 동침하던 광경과 칵 돼지라고 하며 쥐어박던 어머니의 증오에 찬 눈과 자기의 사타구니를 주무르는 어머니의 손을 향락하던 자신과 자신의 야뇨증까지 있었어요. 자신의 야뇨증 때문에 거의 마를 날이 없이 지린내를 풍기는 얼룩진 요와 정부하고 나란히 목을 메고 죽어 늘어졌던 창녀의 모양이 때로는 따로따로 때로는 뒤범벅이 되어서 어린 그의 머릿속과 눈앞을 혼란하게 하였다. 이제 요것만 봐도 이 손창섭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정말 쇼킹한 나날의 연속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 안 했지만 소설을 보면은 이 어린 시절에
어떤 이런 그 매춘부가 많이 있는 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여자들이랑 같이 어린 나이에 막 어울려서 그런 성매매 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하고 그런 걸 보고 또 여기서 보다시피 그런 그 정부하고 나란히 그 자살한 것도 이제 목격을 했대. 예? 이러한 지금 요 짧은 요 문단이 저는 요걸 읽으면서 와 이거는 정말 어린 아이로서 이거를 겪었을 적에 어떤 그 정신 세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거는 과히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게 여기 있어. 그날도 할머니가 어느 일가 집에 다니러 간 뒤 일이었다. S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대문과 방문이 안으로 다 잠겨 있었다. 그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역시 이불이 펴 있었고 그 속에는 어머니와 남자가 말이 안 되는 모양.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말이 안 되는 모양으로 부둥켜 안고 있었다. 예. 말이 안 되는 모양.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 어린 그 손창섭의 눈에 비친 모습인 거죠. 그 한 남자와 여자가 정사를 한 장면이 있어도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에 참 그 어린 아이가 받았을 충격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모양으로 부둥켜 안고 말이 안 되는 모양, 뭐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어린 시각에는 말이 안 되는 모양이었던 거죠. 그는 문틈에 전신이 얼어붙은 듯이 어머니와 남자가 옷을 챙겨 입고 일어나올 때까지 붙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또 한 번은 해방 이듬해의 일이다. S는 아직도 기욱하지 않고 일본에 남아 있었다. 어떤 벨프리로 지금의 아내 지즈코. 야, 여기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 너무 충격이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합니다. 야, 이거는 그냥 자기 이름만 말했을 뿐이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 허구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랍니다. 아내인 지즈코. 이게 실제 아내 이름입니다. 이분이 이제 실제 일본인 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지즈코예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놀래죠. 야, 이거 그래, 나는 괜찮다고 쳐. 근데 작가의 와이프를 이렇게 등장시킨다는 거는 글쎄요. 와, 거기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데 또 충격을 받고 충격의 연속이야. 예? 지즈코는 1인 친구의 누이 동생이었대. 예? 자기 친구의 누이 동생이었는데 그런데 어찌된 판국인지 지즈코가 집을 탈출해 나와서 그를 찾아왔다. 다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지즈코랑 같이 결혼하게 된 이유가 겁탈을 합니다. 강간을 해요, 지즈코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살림을 차리게 된 거예요. 이것도 너무 충격이었어. 자기 실제 와이프의 이름을 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아내가 된 게 이유가 강간을 해서 자기 아내가 되었다는 거지. 야, 이것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도 충격이에요. 이걸 그 20대 초반에 읽었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지금도 충격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기억에 남았던 이런 글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싸움을 막 해요. 이런 어떤 그 가슴 안에 이런 울분이라든지 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싸움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싸우냐면 야, 이 새끼야, 내 눈깔 좀 봐라. 난 부모도 형제도 집도 돈도 없다. 와,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이 소설 이 안에서 잠자코 이 짜름은 없애버린다. 위협하고 목을 조르고 있던 한쪽 팔을 풀어주었다. 여자는 숨이 끊어지지 않았나 겁이 날 만큼 기운 없이 땅바닥에 픽 쓰러졌다. S가 다가 앉아 건드리니까 죽이지만 말아줘요. 꺼져가. 지금 이것도 자기가 자기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자를
겁탈한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여자를 겁탈한 거를 글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와, 그냥 말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앞서 잠깐 적은 바와 같이 둘이는 살림을 시작했다. 한 달 이상 지나서야 지즈코의 배가 부른 걸 알았다. 살림을 차린 지 반년 좀 지나서 사내 애를 분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와, 지즈코 이제 자기의 아내를 강간을 해서 임신을 시켰고, 뭐 하여튼 같은 살림을 차리게 된 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와.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뇌리에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어떤 소설이면은 분명해요. 저도 이제 뭐 이게 죄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뭐 가족이 자살을 해서 죽었다라든가, 이거를 굳이 죄는 아니지만 밝히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죠. 근데 이 손창섭 씨는 더한 거야. 어떤 우리 가족이 자살해서 죽은 거는 정말 비할 바도, 뭐 그걸 비교하는 것 좀 그렇지만은 그럴 정도로 이걸 보고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어떤 치부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범죄 이런 거를 다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저도 좀 약간 그런 거에 탐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제가 남들한테는 말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말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투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굉장히 탐닉하게 됩니다. 혼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탐닉하게 돼요. 과연 사람은 얼마나 투명할 수 있을까? 자기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야, 그런 거 왜 뭐 돈도 안 나오고 이런 걸 왜 생각하냐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의 뭐 그 가족사라든지 과거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얼마나 투명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탐닉하게 돼요. 뭐 자기가 말하기 싫은 것들이 뭐 프라이버시가 됐던, 뭐 죄가 됐던, 죄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 됐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얼마나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굉장히 요즘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정말 사소한 건데, 뭐 코를 파서 벽에다 문질러. 이거 혼자만 아는 거죠. 누군가에는 말하지 않는. 그냥 이런 뭐 죄가 됐던 아니든 간에 얼마나 투명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탐닉하게 되는데, 왜 그럼 내가 이거에 자꾸 탐닉하게 되는가를 이유를 고집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유를 찾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했는가라고 하면은 닉이 신이 필요했어요. 신이 필요했어. 그럼 두 번째,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왜 신을 찾고 있는가? 그럼 왜 신이 필요한 거야? 왜 신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리고 그 찾는 이유가 이타적이야? 찾는 이유는 뭐야? 정말 왜 신을 찾고 있는 거야? 물어봤을 때 이제 제가 힘들었던 거죠. 가족이 그렇게 죽고 나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 정말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삶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이 죽음 이후의 삶은 있는가에 대한 이 사후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신의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들긴 힘든데 살아야 돼. 근데 이게 혼자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필요했던 거지.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신이 필요했어요. 예? 신이 존재해야만 했어. 그렇다고 딱 야 신이 존재라고 저를 또 세뇌시킬 수는 또 없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신이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스스로 노력을 했죠. 야 신은 존재하고 신은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믿자. 무조건 그냥 세뇌시켰어요. 세뇌시켰어. 마치 내가 무슬림 집안에 태어나서 무슬림 으로 자라듯이 그냥 내 스스로 세뇌를 시킨 거야. 예? 정말 신실하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은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찾아보니까 이타적인 게 아니었어. 이기적인 이유였어. 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찾은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이유는 아니죠. 누군가 다른 내가 종교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종교를 갖고 신을 믿음으로써 이 사람을 기도로 해서 치유의 주자가 아닌 그냥 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신을 찾은 거야. 이타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이유였다. 근데 이제 신을 찾다 보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기엔 그런데 거래가 있었어요. 내가 신으로부터 이런 마음의 안정 어떤 걸 얻기 위해서는 신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어. 예?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이거를 보시는 어떤 그 종교적인 분들이 이거를 거래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단어 선택이 짧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거래라고 이해하기 쉽게 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신한테서 안정을 얻으려면 나도 뭔가를 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신이 원하는 대로 10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신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신이 하라는 거 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되고 이 생각조차도 가늠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규율이 있습니다. 규율이 많아요. 물론 무슬림보다는 없지만 이 기독교도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율대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신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100% 투명해야 돼. 예? 그러지 않고서 내 마음에 만약에 양심의 가책이 있다? 그러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나는 신 앞에서 정말 1000% 투명해야 돼. 생각으로 가늠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투명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나는 얼마나 투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이 신과의 거래, 내가 신으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신이 원하는 것 규율들이 있어.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자꾸 말하려고 하고 비밀을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신과의 거래에서 이게 기인한 거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더 깊게 가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비전공자인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온 거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이것도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걸로 보시는 뭐 심리학자라든지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는 뭐 너는 틀렸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제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노력을 해서 봤을 때는 여기서 기인한 것 같아요.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신이 원하는 요구사항은 인간 세상이 원하는 요구사항보다 엄격해요. 봐봐요. 우리 이제 사회에서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의 자유는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친구의 와이프가 섹시해. 그래서 친구와의 와이프와 뭐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게 뭐 생각만 하는 거는 뭐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깜빵에 가거나 감옥에 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신 앞에 있었을 때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원하는 요구사항은 이 인간 세상 법이라든지 이거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구나 라고 했고, 내가 만약에 신 앞에서 굉장히 떳떳한 인간이다, 인간이면은 인간 세상에 말 못할 것이 없겠구나라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신 앞에 깨끗하다, 나는 생각으로서도 가늠하지도 않고 정말 이타적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고 신 앞에서 떳떳한데 그러한 상태이면은 인간 세상에서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거에 조금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도 뭔가 말하려고 하고, 뭐 100% 여기서 말했다라는 건 아닌데 항상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다 그냥 왜 그러면 조금 더 신 앞에서 투명일 수 있으니까. 아니, 인간 세상에서도 제대로 말 못하는데 어떻게 신 앞에서 떳떳하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항상 조금 힘들어 하죠. 예. 저라고 왜 비밀이 없겠습니까? 남들한테 뭐 코 파가지고 벽에 묻히는 거 이런 것조차 말하고 싶지 않은데, 물론 이거는 이런 죄라든지 이런 거랑 상관없지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얼마나 투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이 소설을 보면서, 와, 나라면 이렇게 투명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이 정말 이 작가의 실제의 자기네 경험을 100% 말한 거다라는 가정 하에 나라면 이렇게 투명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떤 기독교 집안이라든지 무슬림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죄 없이 살아왔다라면은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겠죠. 근데 뭐 기독교 집안이 아닌, 무슬림 집안이 아닌, 뭐 그냥 평범한 무신론의 집안에 태어나서 뭐 죄를 막 짓다가 20살이 되어가지고 무슬림이 됐어. 그럼 무슬림이 돼가지고 뭔가 그 전까지 지었던 죄를 다 말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들을 강간했다라면은 강간했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죄는 아니지만 자기 부모가 자기를 성적 학대한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뭐 결론은 없습니다. 과연 얼마나 투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상을 해봤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소설 있잖아요. 이 단편 소설에 막 있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이 손창섭 작가의 실제가 아닌 허구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와, 그것 또한 힘든 거예요. 예? 봐봐요. 지금이야 뭐 SNS라든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뭐 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그걸 풀 수가 있어. 뭐 인터넷으로 야 이러이러한 오해다. 그 소설은 다 허구다. 이름만 내 이름을 쓴 거지 거기서 일하는 것들은 다 허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60년대 그런 소설을 써. 내가 하지도 않은 것들을 허구로 해가지고 다 그런 거 일을 쓰고 이름을 내 이름으로 해. 그러면 100% 정말 나로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모든 평론가들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팩트가 아니면은 절대 뭐 이거 분명하다 이런 말을 안 해 라고 하면 몰라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속았잖아요. 평론가들도 속고, 그래가지고 그 소설 속에 있는 작가와 실제 작가를 동일시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들 하잖아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창섭 작가처럼 1960년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텐데, 나를 성범죄자로 보고 내가 겪지도 않은 어떤 부모님에 의해서 학대받은 것들, 그리고 내 와이프를 내가 강간해가지고 와이프로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한 욕이 될 수도 있고 와이프에 대한 어떤 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와, 뭐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에요. 그 작가는 어떠한 의도였을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러한 사색 공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래도 제가 나는 삐뚤어 좀 약간 편협한 사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항상 내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래도 나는 항상 내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내가 편협한 사고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러한 생각을 또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소설을 읽으면서 신의 희작이고 자화상이란 말이죠. 자화상이고 그 소설의 작자가 자기 작가의 이름이랑 똑같아. 그리고 그 부인 이름도 똑같고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고학했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이 사람 작가 스스로를 이거를 어떤 자기 얘기처럼 했다는 거를 그 증거가 너무 많아. 증거라기보다도 유추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시 이 신의 희작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소설 안의 손창섭 씨와 이거를 쓴 실제 작가의 손창섭 씨를 일치하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된 거죠. 뭐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것도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예요. 이 소설 안에 손창섭 씨와 이 진짜 작가, 현실 세계의 작가의 손창섭 씨가 일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이 소설 안의 작자가 진짜 현실 세계의 작가일 것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일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된 거죠. 정말 그 작가한테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물어봐. 너 이거 강간한 거 맞냐?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한 거 맞냐? 뭐 부모님이 다른 남자랑 정상한 게 맞냐? 이거를 직접적으로 그 작가한테 물어보는 걸 떠나서 진짜 그 작가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조차 의심하는 거예요. 그 작가가 나한테 얘라고 해. 그러면 나는 과연 이걸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응? 그것조차 의심하는 거죠. 그 작가가 다 내 얘기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걸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 그걸 또 느끼게 돼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그 당시 문학 평론가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 소설은 이 실제 작가의 어떤 자전적인 소설이다. 그 사람의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픽스를 해버려요. 네? 픽스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오류를 범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요. 그 지지코라는 손창섭 씨의 진짜 와이프 있잖아요. 와이프를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알고는 있어요. 신의 희작에 등장하는 S의 아내의 이름은 내 이름과 같은 지지코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속을 수밖에요. 그러나 실제 삶은 소설 내용과는 전혀 달랐어요. 서울에 살 때도 주위 사람들이 내게 묻더군요. 소설을 읽어보면 남편은 성 도착 증세를 보이는 포악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섭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소설과 실생활은 전혀 무관하지요. 주인공은 선생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저도. 야, 이게 비뚤어진 편협한 사고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 지지코라는 인터뷰 있잖아요. 이 손창섭 씨의 와이프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이것도 의심하는 겁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실이라면 지금 이거는 다 손창섭 씨가 만들어낸 함정이다. 이 독자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이다. 자화상이라고 이제 부제목을 해놓은 것 자체도 독자로 하여금 이 소설 안에 주인공과 실제 작가를 일치시키게 하게끔 오해시키게 하게끔 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인 거고, 여기에 삼류 작가 손창섭 씨 이것도 다
어떤 장치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와이프 이름을 똑같이 지어놓은 것도 다 장치인 거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그거가 편협한 자기가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쏠린 거죠. 쏠린 상태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착각하면서 얘기를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아요. 볼까요? 지금 이 책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 책에 이 연세대 특임 교수 유종호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씁니다. 해설을 쓰는데 해설에서 이럽니다. 이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는 의붓 아버지가 꼭 자기의 뒤통수를 쳐 죽일 것 같은 생각에 공포에 질려 연거푸 뒤를 돌아보다가 의부의 노여움을 사는 광야의 인상적인 장면이 자기의 실제 경험임은 분명하다. 아니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자기의 실제 경험임은 분명하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경험이면 분명하다. 이걸 뭘 근거로 분명하다고 이 사람은 말하는 거지? 또 하나, 그의 작품에서도 빼어난 압권인 인간 동물 원초는 8.15 이후 미군 부대의 통역을 구타하고 군사 재판을 받고 유치장 생활을 한 경험을 다루고 있음도 분명해진다. 여기도 분명해진다. 잉여 인간에 나오는 비분 관계형의 우극인도 갈데없는 작가의 분신이다. 소년도 작자 자신의 어린 날의 자화상일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어떻게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냔 말이죠. 직접 그 작가한테 모르겠습니다. 물어봐서 이렇게 썼는지.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주석을 달아놔야 되겠죠. 내가 작가한테 물어봤는데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100% 허굴 수 있다는 거죠. 소설에서 뭐 강간을 했다라고 했는데 강간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화상 있게 분명하다라고 해놓은 거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 연세대 특임 교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읽게 된다면 여기에 빠지는 거죠. 이런 걸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지? 예? 왜냐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그 소설 있잖아요. 신의 희작. 이걸 보고 다 이게 자기가 있었던 일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분명하다. 문학 평론이라는 어떤 이런 거들먹스러운 그런 거 하에 굉장히 이 작가를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 작가 경험이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한 편협된 사고인가에 대한 거를 저는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창섭 작가의 와이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라는 거야. 결국 손창섭은 세상을 완전히 속인 진짜 소설가였다. 아니 신의 희작은 그야말로 손의 희작인 것이다. 제목도 희작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동안 한국 문학계는 소설 속 S와 손창섭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그렇게 그러한 오류를 범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속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속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그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거죠. 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하고 남들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허구일 수도 있겠구나. 와, 의심을 항상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구나를 여기서 또 한번 느낀 거예요. 눈 밝은 평론가마저도 S와 송창섭을 동일시하는 바람에 오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와, 어쩌면 이게 송창섭 문학의 마술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소설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신화다. 나는 이게 되게 이거를 되게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런 평론가들이 지금 이 평론가도 다 동일시했죠. 이 평론가들도 부끄러워해야 돼요. 소설이지 않습니까? 이 분명히 손창섭 씨는 소설집을 냈단 말이에요. 소설집은 뭐예요?
사실이 아닌 허구,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허구를 보통 허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소설의 정의가 뭡니까?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한 허구적인 것을 나타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집이라고 단편집을 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 그 소설에서 S와 손창섭을 동일시해서 그거를 평론한다? 그거는 굉장한 실수였던 것이죠. 적어도 이렇게 했어야 되지. 이것이 그 실제의 손창섭의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실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편협한 사고를 갖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의심에 의심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편협한 사고가 팽배해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횡설수설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상을 마치고요. 글쎄요, 이거를 나중에 볼 때에도 미래의 닉도 지금 과거의 닉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